오늘 제가 이제 삼국사기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고를 읽어보신 분도 있겠고 대부분이 이제 아직 시간 관계에서 못 읽어보셨을 텐데, 제가 오늘 삼국사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화가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그랬었구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느 출판사를 갔는데 아마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게 많이 홍보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출판사 실장님 저한테 그날 삼국사기 가지고 비판 강의를 하시는데 김부식이를 얼마나 죽일 거예요? 그러길래 김부식을 왜 죽여요? 그렇게 훌륭한 분을.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교수님이 강의하는 패턴을 보면 김부식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살린다고 그러세요? 그러길래 아니라고, 김부식은 내가 아무리 봐도 죽일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김부식을 한번 그대로 드러나 보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한 5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큰 반전이었다, 이거는. 너무나 큰 반전이었다. 그런데 그분은 여기 오늘 안 오셨네요. 안 오셨는데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대일항쟁기란 그 말을 해놓고 된통 학계에서 얻어 터졌던 것처럼 오늘 또 김부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규명해야 되는 거지 진실을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진실의 영역은 사실 언론의 영역이고 그 정치의 영역인 거예요. 학자들은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자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 사실, 그렇게 하고 삼국사기 이후에 조선시대 때 우리 역사는 어떻게 돼서 오늘날까지 왔나,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민하 교수님께서 말씀을 드렸더니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천천히 해보죠. 우리가 역사는 왜 필요한가, 왜 편찬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 고민거리도 아니고 간단한 건데, 동서양에는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사리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서양은 대부분이 종교적인 관점으로 사리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가 막 터져서 싸우다가 해도 종교적인 문제가 딱 나와버리면은 종교적인 판단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절대적인 가치 논쟁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양은 늘 뭐라 그러냐면은 역사 근거주의를 해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국경 문제도 그렇고 무슨 문제도 그렇고 제도 문제도 그렇고 역사에서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역사를, 동아시아에서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편찬하는 기준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의 판단 기준으로서 만든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흔히 하는 동북공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화나시죠? 동북공정.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한강 이북까지 중국 역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동북공정이거든요. 저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은 제가 19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중국에서 유학을 할 때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게 누가 했냐면은 저를 가르쳤던 은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저를 가르쳤던 은사님들이. 그랬으니 그 과정을 누구든 더 잘 알잖아요. 더 잘 아는데 언제 그거 제가 얘기할 자리가 있으면,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얘기를 할 거고, 지금은 별로 안 할 건데, 근데 그때 분명한 게 뭐였냐면은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할 때 중국의 목적은 현재 남한강 이북은 고구려의 영토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남한강 이북까지는 모두 중국 영토로 역사의 영토로 귀속이 돼야 된다는 것이 동북공정의 최종 도착지입니다. 그러면 한국사는 뭐냐? 신라하고 백제사만이 한국사다. 이렇게. 이게 동북공정의 어떤 페날레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사설을 근거하고 역사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의 동북공정을 대응할 때 뭐로 대응해요? 우리 역사 논거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됐어요? 역사 논거 못 됐잖아요. 못 됐잖아요. 못 되고 이들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다, 계속 나쁜 놈이라고만 얘기했지. 더 이상 못 되니까 중국에서, 한국에서 그렇게 확실한 반응이 안 오니까 결국은 그들의 동북공정은 전 세계적으로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쭉쭉 나가는 거잖아요. 바로 역사 편찬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제대로 못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떤 역사의 근거를 대서 그걸 막아내고자 역사는 편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학에 가장 필요한 분야가 어디냐? 안보입니다. 안보. 안보 문제에서 그 국경선 문제 있죠. 국경선 문제에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뒤에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이 한국사를 조작할 때 4대주의 이런 건 둘째치고 가장 많이 조작을 해놓은 것이 각 시대별 국경선 문제를 다 흔들어놓은 겁니다. 자, 동아시아에서 역사 편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먼저 우리 거부터 보죠.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고구려 초기에 그 6이라는 역사책이 편찬됐다가 영영왕 때 이문진이라는 사람 신집 5권을 편찬됐다는 기록이 있고, 백제는 고웅이라는 그 사람이 서기를 편찬했고, 신라 때는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던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구삼국사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책이 있는데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고, 삼국사기는 기전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기전체로 쓰여져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역사 편찬을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편년체, 기사분말체, 기전체가 있습니다. 편년체는 일기 형식으로 해마다 얘기를 기록하는 거고, 그렇게 기록하는 부분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편년체는 공자의 춘추가 이제 그런 역사고요. 기사분말체라고 해서 사건이 나면은 그 기승전결 구조로다가 딱 한 사건을 정리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형식이 이제 사마광의 자치통감이 그런 비슷한 예고. 그럼 기전체라는 책이 있거든요. 기전체는 뭐냐면은 계급을 나눠서 씁니다. 이거는 계급을. 자, 사마천이 사기가 기전체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대표인데 기전체는 뭐냐면은 본기, 세가, 열전, 표, 지 형식으로 나눕니다. 이거 표가 지금 빠졌는데요. 자, 그러면은 본기가 뭐냐? 본기는 하늘의 명을 받은 황제에 관한 기록만 다 씁니다. 황제의 기록만.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본기 밑에 세가라고 있거든요. 세가는 뭐냐면은 그 하늘의 명을 받은 황제의 명을 받은 왕에 관한 기록을 다 씁니다. 왕의 기록을. 자, 그다음에 이제 왕급이고 공자도 사마천의 세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가 다음에 열전이 있습니다. 열전이라는 거는 잘못한 놈들 그 경험 담아서 이런 예가 있고 저런 예가 있고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의 처벌 규정, 상벌 규정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람에 대한 전기를 씁니다. 열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70년대 최인욱 씨가 번역한 사마천의 사기열전 그 삼중당 문고에서 나온 거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70년대 제가 최인욱 씨입니다. 그분이 번역한 그 사마천 사기열전을 보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는 뭐 지리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과거지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그 표는 또 그 나름대로 그 어떤 여러 가지 정리를 해가지고 직관지 뭐 벼슬 이름 등등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서 본기, 세가, 열전 이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의 역사책은 25사라는 역사책 있죠. 중국의 25사 역사책은 바로 이 시스템으로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서 본기, 세가, 열전, 표, 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무슨 얘기가? 중국 모든 역사책에 본기가 들어가는 거는 그들은 천명을 받은 황제의 나라였다는 것을 늘 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늘 그 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황제의 명을 받아서 무슨 왕, 무슨 문 지역의 이제 그 대장들 있잖아요. 지역 대장들을 그 세가편으로 다 묶어놨죠. 자, 바로 그러면은 우리나라 역사책은 어떻게 됐냐? 그걸 한번 보죠. 이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대한 평가를 하자 그러면은 바로 한 그 3가지 정도로다가 평가를 합니다. 크게. 삼국사기 전반부 기록이 신빙성이 떨어짐. 그래서 AD 4세기 이전 역사는 우리 고대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크게 잘 안 다룹니다. 4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국가체제가 형성이 됐다라고는 4세기 이후의 역사를 주로 다룹니다. 삼국사기에서도. 그러면 삼국사기가 통일신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 통일신라가 한 250년 정도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한 900년 역사가 된다고 볼 때 그 400년 정도 역사는 잘 연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쪽으로는 과학적으로 한 단계 높아진 역사서다. 요거는 삼국유사를 비교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신이편이라고 그래가지고 당군왕 환웅이 하늘에 내려왔다는 얘기, 쑥 먹고 사람 됐다는 얘기, 뭐 그런 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삼국사기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과학적인 책이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대주의 사관, 사대주의자 김부식이 편찬을 책임졌기 때문에 삼국사기 자체는 다 사대주의다. 이 얘기는 거의 우리나라 학계에서 강단학계, 제학계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그렇게 들으셨죠?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갖다가 얘기를 막 하면서도 잘 나가다가 거기 기록이 이것 빠져서 저것 빠져서 그래서 그 사대주의가 만들어서 그런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은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과연 그럴까? 저는 고조선을 연구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조선 관련 기록은 굉장히 잘 찾아봅니다. 굉장히 잘 찾아보는데 삼국사기 번기 제1에 신라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써놨죠. 삼국사기 번기 제1에 신라는 어떻게 형성됐다고 써놨습니다. 조선의 유민들이 경주 사륙춘 그 사람들 조선의 유민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조선의 유민들이 신라를 건국했다고 써놨어요. 그러면은 신라사 정통은 뭐냐면은 고조선이랑 직결된다는 얘기를 번기 제1절 첫째 줄에 써놨어요. 첫째 줄에. 우리 고조선 오시는 분들 이거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고대사랑 삼국사랑 연결시킬 때. 근데 대부분이 별로 이거 안 쓰는 기록입니다. 본시 조선 유민이라 딱 써놨어요. 예? 자, 그러면은 삼국사에서는 신라가 정통성으로 본 건 맞아요. 왜 맞느냐? 신라가 어쨌든 제일 먼저 이어졌다고 쓰고 그 다음에 신라가 망한 게 다른 나라들은 668년에 망했잖아요. 그런데 신라는 삼국통일이라는 거 이어져서 그대로도 한 200여 년이 더 갔잖아요. 당연히 김부식의 입장에서는 신라사를 정통으로 보는 게 그 순리예요. 그 순리라고요. 그거를 어거지로도 고구려를 그 정통성으로 본다?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왜? 250년 동안을 갖다가 그 삼국을 어쨌든 간에 통일해서 내려왔는데 그걸 어떻게 정통성을 안 봐요? 조선시대 때도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전적 제도는 신라 것을 많이 썼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냐면은 신라가 어쨌든 간에 그 민족적 감정이든지 그런 걸는 차치하고 나서라도 어쨌든 신라사는 우리의 정통이었다. 이건 분명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라를 정통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싫든 좋든 간에.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그 사족적으로 다른 건데 그 고조선 하다가 삼국사기를 굉장히 꼼꼼히 읽어봤어요. 꼼꼼히 읽어봤는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엉뚱하게 뛰어드는 거거든요. 뛰어들었는데 여기서 이병도 선생님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네. 저는 을류문화서에 나온 그 삼국사기 이병도 선생님 주석본을 봤습니다. 주석본을 봤는데 본문 번역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을류문화서에 나온 게 아마 지금 삼국사기 다른 그 이후에 80년대, 90년대 번역본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 문장 구조나 이런 걸 볼 때는 을류문화서에서 나온 게 제일 잘 돼 있는데 옆에 보면 역주가 있거든요. 주석이 들어있는데 주석의 문투는 도대체 이병도 선생님 문투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본문이랑 주석본이 왜 이렇게 다른가? 그리고 주석을 보면은 굉장히 이해 못할 주석들이 막 달려 있어요. 그러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삼국사기 읽어보면서 제일 의아했던 게 고구려 도읍지 관련이었어요. 고구려 도읍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왜 우리는 이랬을까? 그리고 백제 도읍지 문제도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배웠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구려 관련 자료를 제가 뽑다 해가지고 야 고구려 도읍지 문제 100% 문제 있네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던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삼국사기를 먼저 쭉 보고 나서 중국 사례는 어떻게 기록돼 있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료랑 한국 사료랑 맞춰보니까 거의 맞아요. 그렇길래 삼국사기 이렇게 문제 있는 사사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거죠. 자, 그러는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고 간다 그러면은 삼국사기 기록이랑
그 중국 사료 기록이랑 다 그걸 맞춰 보니까 우리는 고구려 평양성이 여기로 배웠죠. 여기로 한반도 평양으로.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비교 검토해 봤거든요. 중국 사료, 한국 사료 다 검증을 교차 검증을 해봤어요. 심지어는 3월달, 2월달에 강의했던 남우현 교수님 강의에서 뭐죠 그 압록강 문제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비교를 검토를 해봤는데 고구려 후기 평양성은 여기로 나옵니다. 지금 중국 요녕성, 심양시, 요양시 그쪽으로 나옵니다. 아마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쟁은 돼야 될 것 같지만은 사료에서 사료를 선택했을 때는 거의 안 바뀔 것 같아요. 사료는 왜 그 중국 사료랑 한국 사료랑 같이 교차 검증을 하니까요. 실제 신학시대 때 많은 그 우리 역사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적지 않은 학자들은 고구려의 도읍지는 여기라 그럽니다. 조금 더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세종 때 얘기인데요. 도대체 고구려 평양성이 이 조선 땅에 있다는 근거가 없다. 조선 땅에서 조선 그 고구려 평양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보고가 올라가요 왕한테. 그러니까 세종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찬찬히 하고 꼭 고구려 그 평양성이다 아니더라도 고구려 평양성이 아니더라도 고구려 땅 언저리 비슷한 곳에다가 기념물을 세우면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실록에 나와 있어요. 이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같아도.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던 시대를 한번 좀 보시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그 편찬한 시대가 그 1100년대 그 언저리입니다. 1100년대 그 언저리인데 그 고려가 그때 굉장히 힘들어요. 내정으로는 이자겸이 바로, 외정으로는 바로 북쪽에서 요나라와 금나라가 교체되는 그 시기거든요. 그 시기인데 요나라 때하고 금나라 그 요나라 때 고려와 금나라 때 고려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우리는 요나라는 거란족, 고려는 고려족 해가지고 딱 붙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구려의 후예가 누구냐? 둘이 가지고 이제 한판 붙는 거잖아요. 나중에 둘 다 후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고 말아요. 결론이 나고 마는데 금나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웠죠. 여진족이 세웠는데 금나라가 그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건 금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진은 원래 고려에 속해 있었으나 사회는 별로 좋지 않았다. 고려에 쓰여 있습니다. 금사 본기에 그 속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진족은 원래 고려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진족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이 독립을 하려고 딱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윤관이 너 그 꾸라지 못 봐 해가지고 가서 목 치잖아요.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윤관 구성이라는 것이 바로 여진이 독립을 하려고 그러니까 가서 들이쳐가지고 그 직할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 기미 정책 비슷하게 해가지고 니네 여진은 우리에 속해 있지만은 잘 알아서 해라 이래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야 니네 우린 고려랑 니네랑 같이 못 있고 우리 스스로 독립하겠다 그러니까 윤관이 가서 야 이 말도 안 되는 말까 둘이 부신 거거든요. 그런데 부셔놓고 와서 그 이듬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성 중에 일부가 다시 나가죠. 나가는데 그 일부 나간 그 세력들이 뭐랬냐면은 바로 금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뭐냐면은 요 나라 때는 서로 이 생각하는 구조가 다른 사람들이니까 이게 편한데 금나라는 엊그제까지 고려의 신민이었잖아요. 고려 신민이 자기들이 힘이 커졌다고 고려 보고 사대주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뿔따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려에서 그 토론이 벌어집니다. 토론이 벌어지는데 그때 문제가 이자겸이가 모든 실권을 잡고 있을 때예요. 이자겸이는 자기는 고려에서 자기 실권을 잡기 위해서 별의 빌짓을 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자겸이가 거의 의견 결정을 하고 있을 때 자 금나라한테 사대를 하자 그렇게 뭔가요. 현실 인석을 하자. 그래가지고 사대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대주의를 하는데 우리 사대주의 학계라고 해서 그 문서 있잖아요. 그 문서를 쓰는 사람이 누가 쓰냐면 김부식이가 써요. 김부식인 그때
그 아마 중간 정도 관리라고 있었을 겁니다. 고급 관리, 고위 관리가 아니고 중간 정도 관리가 있으니까 고위 관리가 너 써 그러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장관 쓰려면 국장 안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과장 쓰는 거지요. 쓰는데 그 김부식이 그냥 그 거저 아닙니다. 야, 우리는 4대 하는 건 분명히 한다. 하는데 우리 원래 고려 영토 있잖아요. 고려 영토 이거는 니들한테 조금 더 양보 못해. 니들 다 철수해. 그래가지고 영토 전쟁을 해요. 영토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금나라에서 결국은 그래, 니 나라 영토는 고려 영토는 우리 다시 손 안 댈게. 그래서 금나라가 좀 가져갔던 영토들 있잖아요. 고려한테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김부식은 김부희 그리고 그 김부식 아버지 그 삼부자가 고려 영토를 지키느라고 정말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해요. 송나라까지 가서 그게 아마 6월 달쯤 해가지고 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책으로 고려 국경선 정리해가면서 우리가 아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문서는 김부식이가 써요. 단 김부식은 그 이후로다가 계속해서 이자겸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워낙 직급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어떤 이 고려는 북방 정책에 대해서는 고려가 무너지는 그날까지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힘으로 깨져가지고 자빠져서 무릎팍 깨지고 할 때는 그때는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몇 사람만 살아남아도 고려 영토만 누가 건드렸다 그러고 가서 들이박아요. 우리는 맨날 고려가 이렇게 외부에서 침입하는 그 거란이나 금나라가 공격을 하면 우리가 방어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죠? 전혀 아닙니다. 가서 들이박고 야 삼강에서 니들이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 서희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서희 같은 경우도. 뭐 그래서 고려 때는 영토 문제가 특히 북방에서 거란이나 금나라나 원나라 이런 나라들이 고려 영토 문제만 갖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도저히 안 참습니다. 니네 군대 100만 와 우리도 가. 해가지고 늘 싸워요. 그래서 고려 영토는 지켜져 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김부식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김부식이는 삼국사기를 편찬을 하죠. 편찬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삼국사기는 적어도 4번 이상 중수가 돼서 온 삼국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초판은 아닙니다. 초판 아니에요. 초판 아닌데 초판의 서문이 동문선이라는 데 실려 있어서 가지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지금 그 삼국사기 표문을 쓴 건데요. 여기 덜커덕하고 진 삼국사기 표라고 딱 써놨죠. 표. 이 표자가 뭐냐면은 신하가 황제한테 올릴 때 쓰는 형식 있죠. 그래 형식을 표문이라고 합니다. 표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제갈량의 출사표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제갈량의 출사표라는 것이 바로 신하였던 제갈량이 황제한테 그 2세 그 유선이한테 올리는 그 글이 바로 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표라는 글자 하나를 보면은 이게 격식이 전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전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넘어갔죠. 자, 이제 삼국사기 표에 보면은 폐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도교 성상폐하라고 돼 있죠. 엎드려 생각한데 성상폐하 이제 그 도치가 되죠. 성상폐하 엎드려 생각한데 김부식이가 성상폐하라는 말을 정확히 씁니다. 2번. 복망 성상폐하 그러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폐 엎드려 바라건대 엎드려 생각한대 이 2번이 나오죠. 폐하라는 걸 어떻게 왜 칭호합니까? 꼭 황제잖아요. 그러면 신하가 황제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당시 고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고려는 황제국이잖아요. 인종한테 올리는 글이란 말이에요. 인종한테. 근데 요 두 단어가 표, 폐하 두 부가 딱딱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황제국으로서 스스로를 인정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 요거 별로 안 다루지요. 고려시대 때가 가끔 고려가 황제국이었다는 식으로 가끔 신문에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거 보면은 고려가 무슨 황제국이니 그런 얘기 할 거 없이 모든 고려사 다시 편찬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로 가겠지만은. 자, 여기 보면은 삼국사기 편제를 볼까요? 신라 백제 고구려 본기의 기록입니다. 자, 진상사기 표 해놓고 신라 본기 제1
신라번기 제2에 써 있죠. 돼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번기와 세가의 차이. 번기는 하늘의 명을 받은 황제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왕을, 그 황제의 명을 받는 사람은 세가로 표현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다 번기로 돼 있죠. 자, 신라번기, 고구려번기, 백제번기 다 번기로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부식이 감수국사를 해서 이 책을 편찬할 때 뭐였냐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황제국으로서 딱 자리매김을 해놓은 거예요. 자리매김을. 그런 김부식이 과연 사대주의일까요? 사대주의 있으면 이런 짓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전 그래서 삼국사기 편지 하나, 그 발문 하나하고 편지 하나만 봐도 고려 시대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려 시대를. 이거를 봤을 때 김부식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요만큼도, 손톱만큼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이 없거든요. 그래서 왕이 없기 때문에 세가를 안 넣습니다. 열전으로 바로 내려오죠. 바로 열전으로 내려옵니다. 여기는 다 황제였으니까 번기만 있고 왕은 없었으니까 세가는 없고 이런 식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여기도 열전으로 넘어갑니다. 한국학자들 삼국사기 전반부 믿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사료같이 굉장히 우수해요. 전반부를 왜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중국 사료랑 이 교집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제 추측이고, 굉장히 이상한 거는 일본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고대 국가 성립이 되던 그 4세기 정도부터 한국 사회는 고대 국가 체제로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 기준이 뭔지 잘 모르시죠? 4세기 정도에 중국식 제도를 들여와서 과거제, 행정 진급제, 등급제 그렇게 하고 관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 체제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4세기, 그 앞에 4세기는 400년 동안은 어떻게 하고요? 그때는 중국제 관등제가 안 들어오고 중국제 관복이 안 들어오면 나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제 관복이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나서 기준이 된다 그러면은 그 이전 400년은 순수한 한민족의 역사에서 편찬이 돼야 되는 거죠. 연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안 해요.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평양 관련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 국가 과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왜 그 부분에 대해 연구를 안 하는지 조금 있으면 답은 나올 것 같아요. 그 분명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중국 사료에 나타나고 그는 중국이 한국이랑 백제랑 신라랑 고구려랑 교류를 해서 이익이 있으면 기록을 하는 거고, 이익이 없으면 기록 안 합니다. 어떤 나라도 자기네들과 지금 현대 국가도 이익이 없으면은 기록 안 합니다. 우리 브라질에서 합니까? 멕시코도 해요?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국경 문제도 그렇고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조금 교역이 있으니까 브라질 상파울리에 한국 무슨 뭐 무역관이 나갔다 이 정도 되겠죠. 바로 옛날도 똑같았습니다. 옛날도. 그래서 교역에 의해서 확실히 뭔가 드러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잘 씁니다. 전쟁 도구.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이나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삼국사기 전반부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잘 연구가 되지 않는데 그 기준점을 묘하게 일본 학자들이 갈라놓은 겁니다. 고대 국가 체제를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 고대 국가 체제는 이미 절대 연도로다가 BC 몇 년에, BC 37년에 57년에 신라가 건국되고 백제가 건국되고 고구려 건국됐다. 그때 이미 국가 단계에 들어갔다고 기록을 해놨는데 왜 일본 학자들이 지 마음대로 이건 국가가 아니다 지 마음대로 판단을 해요? 그렇게 하고 왜 그걸 그대로 따라가요? 그럴 리는 없었죠. 자, 우리 역사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매우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낙랑군 문제, 여러분들 낙랑군 얘기 나오면 열도 받고 그런 경우 많죠. 많은데 낙랑군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지금 현대 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다산 정약용생부터 저질러놓은 그 일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그 자료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문헌 기록 여기 보니까 낙랑군은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우리는 여기로 배웠죠. 여기로. 자 근데 우리나라 학계에도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에도 훗날 낙랑군이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나와요. 여기서 나오니까 그럼 여기 있던 낙랑군이 왜 여기 나와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교치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아, 낙랑군이 교치를 했다. 그러니까 교치라는 게 이동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이동을 시켰다는데 그 교치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서진이 무너지고 나서 동진으로 넘어가요. 동진으로 넘어가는데 서진에 있었던 백성들 행정기구 일부를 동진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다 다시 만들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그 백성들을 끌고 가야 조세했죠. 세금 세수 인구를 늘리고 군대를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도 이 서진 진나라가 무너지면서 적지 않은 서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끌고 동진 지역에 가서 행정구역을 만들고 거기서 다시 세금을 걷어 쓰는 겁니다. 자 그런 건데 우리나라 갑작스레 교치를 해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교치에 관한 기록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AD 313년에 미천왕이 낙랑군을 멸망시켰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요즘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멸망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축출됐다라고 합니다. 축출됐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삼국사기 미천왕 쪽 기록을 찾아보면 이 기록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낙랑군을 축출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목이 딱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은 본문 내용은 뭐라고 할까? 본문 내용을 볼까요? 14년 겨울 10월에 낙랑군을 침략하여 남녀 2천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는 축출하다라고 내쫓았다고 쓰여 있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아왔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침략, 낙락, 포로, 남녀 2천여 구라고 딱 써놨어요. 여기 축출했다는 글자 축자 하나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왜 축출했다고 제목을 달아요? 자, 다음 기록을 볼까요? 비슷한 예입니다. 302년 가을 9월에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현토군을 침략하여 8천인을 포로로 잡아서 이들을 평양으로 옮겼다. 아까 313년 기록이랑 이 기록이랑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포로 8천여 명 잡아온 거, 2천여 명 잡아온 거 그 차이죠. 근데 요 기록에 대해서 302년 기록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의 데이터베이스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면은 현도군을 침략하다로 제목을 달아놨어요. 현도군을 침략하다. 그럼 요 기준을 갖다 보면은 여기도 낙랑군을 축출하다가 아니라 낙랑군을 침략하다. 저 같으면은 낙랑군을 공격하여 포로를 잡아오다라고 기록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처음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낙랑군을 축출하다 그러니까 감히 낙랑군 쫓아냈어. 이렇게 딱 들어와 버리는 거죠. 내용을 볼 거 없이 바로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현대에서 삼국사기를 이상하게 끌고 가는 거죠. 이상하게. 자, 한번 재미난 얘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그 고구려 도읍지 얘기 있잖아요. 고구려 도읍지. 제가 고구려 도읍지가 8번 옮겼다는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고구려 첫 번째 도읍지 홀승골성 있잖아요. 홀승골성이 연영성 환인현에 있다고 다 배웠고 환인현 오녀선 꼭대기라고 해서 답사 다 다니셨을 겁니다. 그죠? 그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여름에 거기 함부로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다치고. 근데 거기를 갔다가 우리는 다 믿고 다녔어요. 믿고 다녔는데 제가 삼국사기를 꼼꼼 읽어봤더니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 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고구려의 그 동명왕 있잖아요. 동명왕이 도읍했던 홀승골성은
요 나라 동경성에서 강을 건너 이틀을 가면은 거기 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자, 요 동경성 여기입니다. 요 동경성 여기예요. 여기가 요 동경성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요하가 여기입니다. 요하 건너서 이틀 가면은 바로 요 지점 나옵니다. 요 지점. 하루에 35km, 40km 간다고 치고, 자, 그럼 요 지점 나옵니다. 고구려 첫 도읍지가 요 지점이라는 얘기예요. 요 지점. 요 지점이라고 기록에 삼국사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왜 덜커덕 여기다 갖다 놓고 난리를 쳐요? 일본 사람들이 시라토리며 등등의 사람들이 고구려 도읍지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삼국사 기록엔 분명히 요 근처로 나와 있어요. 요 근처로. 삼국사기 기록 제대로 봤으면 고구려 도읍지 문제 이렇게 안 헷갈려요. 자, 우리 더 하나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발해랑 신라랑, 발해하고 신라 있죠. 발해하고 신라가 평양 대동강에서 대동강을 경계해서 남쪽 북쪽으로, 북쪽은 발해, 남쪽은 신라 땅이라고 배우셨죠. 여기서 대답 안 하시면 국사 공부 잘 안 하신 겁니다. 자, 그래 배웠습니다. 요래 보면은 여기 대동강에. 그래서 내가 그 대동강이 얼마나 넓기에, 저희 아버님이 47년도에 월남 오셨거든요. 47년 이전에는 여기서 사셨습니다. 이쪽에서. 아버지 보고 그 전에 사귈 때 아버지 대동강 그 굉장히 넓어요 그랬더니 서울 한국보다 훨씬 적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우린 지금 사진에도 보니까 대동강 물 많은 데만 나오고 백선엽 장군인가 백인엽 장군인가 그 양반들이 이렇게 그 책을 보면 대동강 굉장히 적어요. 폭이 적은데 나중에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이 대동강을 남북으로 발해하고 신라가 맞부딪혔다고? 근데 삼국사 기록을 보니까 평양성은 여기다 하더라도 평양성은 당나라가 다 먹을 것 같더만요. 대동강이랑 대동 남북으로 나눠진 적이 없어요. 그냥 통째로 다 먹어간 거예요. 먹었는데 그 기록을 가다가 차근차근 봤더니 몇몇 고구려사 하시는 분들이 신라와 발해가 대동강을 경계로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았겠느냐. 요래 논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래 논문을 써놨더니 그 누구라고 안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다시 봤거든요. 그래서 건모잠이 부흥운동을 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삼국사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중국 책 자료를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평양성이 맞아요. 당나라가 여기를 먹어갔어요. 먹어갔는데 얼마 있다가 이 북쪽에서 나온 그 발해 있죠. 발해가 여기를 들이쳐요. 들이쳐서 여기를 발해의 그 성읍으로 만드는 거예요. 호란성으로 만듭니다. 호란성. 여기가 발해를 호란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 중국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연히 한국사에서 한반도에서 평양성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였죠. 왜? 이 고구려의 그 평양성은 당나라로 갔다가 다시 발해로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 요양 있죠? 중국 요양 답사를 가보시면은 요양성 요양시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발해실 있죠? 요금 발해실에 가면은 제가 지금 얘기한 기록이 크게 복사가 돼서 딱 쓰여 있습니다. 고구려 평양성이었고 당나라의 그 안동 도부였고 나중에 발해가 여기에서 중경 현덕부를 설치하였다 딱 써 있습니다. 중국 기록에. 네?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가 평양성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이걸 갖다가 대동강 남북으로 신라와 발해가 나눠졌다라고 써놨어요? 왜 그걸 연구해서 지금 우리 거의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바로 삼국사기 기록 똑바로 안 본 거예요. 삼국사기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삼국사기에서는 신라가 그 고구려의 세 주를 고구려 남쪽 영토를 그 신라가 점령해가지고 세 주를 설치했다고 나옵니다. 시리즈에 그렇게 나옵니다. 삼국사기 시리즈에 그 세 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세 주에 고구려 평양성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구려 평양성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주 그쪽 전공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 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조 판서가 세종대왕한테 울르는데 고구려 평양성은 도대체 이 조선 땅에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조선시대 때 들어와가지고 역사 편찬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절대로 조선시대 때 써서는 안 되는 표현, 폐하, 본기 이런 건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을 누가 바꾸냐면은 정총하고 정도전이가 바꿉니다. 고려의 국경부선 문제를 이렇게 배우셨죠? 천리장성, 압록강에서 원산만. 이 지도가 현행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쓰이는 지도예요. 이거 분명히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이제 국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말이 많어?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얘기할 자신 있어요? 한번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에 관련 기록, 단군에 관련 기록이 얼마나 있나 찾아보자고 찾아봤어요. 정말 오랫동안 해봤네요. 신라하고 백제에서 1년에 2번씩 2월, 8월에 단군한테 제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거를 다 끄집어내서 우리 역사 다시 편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